인형이 혼자 움직여요. 분명 다른 방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방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도와달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악마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이 인형에는 항상 수많은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저주를 받았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물건들이 많죠.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주받은 물건 탑 7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버스비 의자. 1702년 살인 혐의로 교수형이 집행된 토마스 버스비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누구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버스비가 이러한 저주를 내린 이유는 바로 장인어른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던 데니얼과 동전 위조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이윽고 버스비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장인어른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이에 크게 분노한 버스비는 장인어른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인지 데니얼이 주로 방문하던 식당에 가서 데니얼이 주로 앉던 의자에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비웃었고, 해당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당 의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해당 의자를 이용한 사람들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사망하게 되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기도 하며, 지붕에서 공사를 하다 떨어지는 등 그렇게 총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식당 주인은 1972년에 해당 의자를 지역박물관에 기증했고, 박물관 측에서도 혹시 누군가 이 의자에 앉을 것을 대비해 5m 높이의 의자를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버트 인형. 1904년 당시 5살이던 로버트 유진 오토는 유모에게 한 인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로버트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집안 물건들이 하나둘 이동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로버트 인형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이웃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인지 유진은 그때부터 인형을 더 착실히 챙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결혼 후에도 로버트 인형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진이 사망한 후 미어트 로이터라는 여성이 유진의 집을 구매 후 여관으로 개조하게 되죠. 그러나 개조를 위해 공사하던 중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 찾아보니 인형이 웃고 있었다고 했으며, 이후 미어트에 따른 로버트 인형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곳에 묵던 투숙객들조차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박물관에 이 인형을 기증하게 되죠. 세 번째, 호프 다이아몬드. 17세기 후반 인도에서 채굴된 이 다이아몬드엔 정말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호프 다이아몬드를 맨 처음 발견한 농부는 당시 침입한 페르시아 제국군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 새로운 주인이 된 루이 14세 역시 건강 악화로 사망, 루이 15세 역시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에서 처형. 이외에도 이 다이아몬드를 잠깐이라도 소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살하거나 익사하거나 질병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주인이었던 보석상 해리 윈스턴은 해당 사실을 알고 난 후 박물관에 기증하며 더 이상 호프 다이아몬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지한 뒤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닌 수십 년을 지내다 사망했으며, 갑자기 미쳐서 아내를 했다고 알려진 압딜 하미트 2세 역시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지한 적이 없다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이아몬드를 소지한 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악마가 깃든 물건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죠. 네 번째, 농장 거울.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농장에서 발견된 거울에 종종 유령이 등장한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2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며, 괴담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이렇다고 하죠. 농장 주인은 클로이라는 하녀의 귀를 자르게 하고 노동을 시켰으며, 이에 복수를 다짐하게 된 클로이는 케이크에 독약을 넣어 주인의 아내와 두 딸에게 건네 살해했으며, 이후 주인을 따르던 종들이 클로이를 나무에 매달아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거울엔 클로이의 영혼과 클로이가 살해한 주인의 아내와 두 딸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어린이의 손자국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기록을 살펴보면 클로이는 농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이 괴담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사노 꽃병. 15세기 무렵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마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꽃병은 다음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신부에게 선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바로 다음날 신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그렇게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이후 이 꽃병을 계속 소지하던 가족들은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해당 꽃병이 비극을 가져다 준다 생각한 가족들은 메모와 함께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해당 꽃병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나 발견되었고 경매에서 팔리게 됩니다. 새 주인은 메모를 봤음에도 무시했으며 역시 3개월 만에 사망했죠. 그리고 이후에도 의사와 애호가 등 모두 같은 결말을 맞이하며 주인은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꽃병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6번째, 맨디 인형. 귀신 들린 3대 인형 중 하나로 꼽히는 맨디 인형은 1910년대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갓난아이의 모습을 한 인형으로 얼굴 한쪽이 깨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여 소름 끼치게 합니다. 리사 로렌스라는 여성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간 후 밤마다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집을 둘러보던 중 지하실에서 오래된 듯한 인형을 발견하곤 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형이 지하실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오래전 이 집에서 살던 한 소녀가 지하실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녀의 손엔 이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들은 이사를 갔고 그 후 인형은 계속 지하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에 리사는 소문을 듣고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 기증받은 박물관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인형들과 맨디 인형을 같이 전시해 놓자 다른 인형들이 모두 망가지거나 부셔졌으며, 박물관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여 맨디 인형의 주변을 맴돌기도 했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맨디 인형 머리에 양인형이 놓아져 있는 등 계속해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자 퇴마사를 한번 불러보게 됩니다. 그러자 퇴마사는 죽은 어린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라며 인형을 달래주면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7번째, 고뇌하는 남자. 해당 그림은 숀 로빈슨이라는 남성이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할머니는 생전 절대 이 그림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죠. 숀이 이 그림을 걸어두자 점차 이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열려있던 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속삭이는 소리,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잠을 잘 때도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심지어 그림 뒤로 뿌연 안개가 생기기도 했으며 숀의 아들을 누군가 계단에서 밀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더욱더 이 사진은 저주받은 그림으로 불리게 되죠. 이후 해당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신의 피를 섞어 그림을 그렸으며 다 그린 후엔 살했다는 이야기까지 돌며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더 많이 다뤄볼까 했지만 정보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정보가 너무 적어서 혹여나 잘못된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 모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깃들어 저주를 받았다는 물건들, 과연 정말 영원히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1955년 7월 17일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수많은 괴담들이 쏟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저 괴담에 불과하다며 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약 정말 유령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포착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디즈니랜드에서 포착된 유령들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미스터 원웨이.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다시 천천히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밝은 빛을 띠는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곧 혼자 타 있는 사람 옆에 멈춰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희미하고 투명하다 보니 그저 빛 반사로 인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저 빛 반사라고 하기엔 움직이는 게 마치 정말 유령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두 번째, 헌티드 맨션.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한 남성은 디즈니랜드에서 타는 놀이기구마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의 내부부터 외부, 본인의 탑승 자리 등 모두 사진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소름 끼치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진이었죠. 그냥 사진만 놓고 보면 한 아이가 그냥 뒤돌아보다 찍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헌티드 맨션 열차는 움푹 파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좌석이 만들어져 있어 저렇게 고개를 완전히 내밀어 뒤돌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예 불가능한 자세는 아니니 어떤 아이였지 하고 생각해보는데 자신의 줄에 서 있던 사람 중 남자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같은 줄에 있었는데 그냥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많은 디즈니랜드에서 남자아이를 본 기억이 없다는 건 어쩌면 정말 없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불꽃놀이.
매일 밤 디즈니랜드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던 2009년 업로드된 하나의 영상으로 공포의 축제로 바뀝니다. 캐슬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이 영상, 좀 더 자세히 보면 캐슬 위에 서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투명한 이상 형체가 포착된 겁니다. 이 유령은 캐슬에 약간 기댄 듯한 모습을 하곤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었죠. 영상 끝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불꽃놀이 직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그저 직원을 착각한 거라기엔 저 높은 곳에서 너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네 번째, 호수공원. 때는 2009년 폐장 이후 촬영된 디즈니랜드 헌티드 맨션 주변에 위치한 한 공원의 CCTV 영상입니다. 희미한 연기처럼 보이는 투명한 형상 하나가 이 공원을 계속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죠. 심지어 이 형체는 쇠창살로 되어 있는 대문도 쉽게 통과하는가 하면 무리를 걸어다니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조작 의혹 논란이 생겼지만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디즈니랜드엔 정말 유령이 산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타워 오브 테러.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타워 오브 테러. 직원이 놀이기구 점검차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 홀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그의 뒤로 사람처럼 보이는 투명한 형체가 등장했다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이번엔 그의 옆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홀로 탑승한 직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이 포착된 건 이 영상만이 아닙니다. 해당 어트랙션 밖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방금 봤던 유령과 똑같은 모습을 한 투명한 형체가 난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곧이어 똑같이 사라지죠. 유령이 포착된 영상들을 제외하고도 정말 수많은 괴담들이 난무하는 디즈니랜드. 그 이후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랜드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유령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던 가족이 죽으면 화장한 후에 유골을 디즈니랜드에 뿌린다는 것이었죠. 명분은 단지 디즈니랜드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 몰래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뿌린 곳이 헌티드 맨션이라는 어트랙션이라고 하죠. 정말 그들이 유령이 되어 디즈니랜드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떠나긴 아쉬우니 디즈니랜드의 괴담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아주 기묘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디즈니월드, 이곳에서 무려 23년 동안 일했다는 존, 가명입니다. 그러던 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또 뜨거운 햇볕 아래 놀이공원을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근무를 요청했고 디즈니 측은 그를 리조트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게시글을 작성하기 불과 3일 전 존은 관리 부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 체크아웃했어야 할 방에 손님들의 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죠. 존은 곧바로 이들의 예약 정보를 먼저 확인해봅니다. 이 방에 묵었던 사람은 4인 가족이었으며 아빠, 엄마,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었다고 하죠. 그는 이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존은 가족들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디즈니월드에는 매직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 매직 밴드를 손목에 차고 다니며 호텔 객실 키, 놀이공원 입장권, 신용카드 결제, 패스트패스 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존은 이 매직 밴드로 가족들이 놀이공원 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오전 11시쯤 스몰 월드라는 놀이기구를 탄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존은 동료에게 연락해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고 곧장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CCTV 영상에는 가족이 매직 밴드를 스캔하고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실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곳에 CCTV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내리지만 이 가족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혹시 놀이기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스몰 월드 놀이기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이에 존은 주변 동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거의 1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찾은 것이라곤 휴대폰 세대와 모자 하나뿐이었죠. 이에 혼란에 빠진 존은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찝찝했던 존은 계속 조사를 하던 중 이 가족이 메모리 메이커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은 일단 이 사람들의 앨범에 접속해봅니다. 그런데
사진이 무려 732장이나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 30장은 평범한 가족 사진과 놀이기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700장이었죠. 나머지 700장 전부 스몰 월드에서 찍힌 사진이었던 겁니다. 700장의 사진이 한 곳에서 찍혔다는 것은 이 가족이 스몰 월드를 700번이나 탔다는 뜻이 되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트가 이 가족 말고는 텅 비어 있으며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진을 더 넘기다 보면 엄마는 애들을 놓치면 죽는 것처럼 꽉 안고 있는 사진도 있고 애들은 계속 울고 있는 사진도 있고 게다가 또 어떤 사진은 그냥 빈 보트인 사진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450장부터는 엄마와 아이 한 명이었는데 확대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빠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한 형체가 고꾸라져 있는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몰월드 내부에는 실제로 수많은 인형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몇 장에서는 인형들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거나 심지어 가족과 함께 보트에 탄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존은 결국 앨범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닫아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닫은 후에도 사진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처음에는 732장이었던 사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장 한 장 늘더니 750장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가족은 다른 세계에 갇혀 지금도 스몰 월드를 끊임없이 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후 이 글이 더 논란이 되었던 것, 바로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만 전달되는 규칙 몇 가지가 공개된 이후부터입니다. 고객님들이 찍은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고객님들께 친절히 대하면서 사진에 이상한 점이 없나 꼭 확인하십시오. 만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시엔 경비 요원을 불러주세요. 무료 상품 등으로 고객님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이너소어 어트랙션에 찍힌 매번 7번째 사진들은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할 시엔 기술적인 오류라고 설명한 뒤 패스트 패스를 제공하십시오. 이러한 규칙들은 왜 있는 걸까요? 정말 뭔가 디즈니 월드 내에 있는 걸까요? 디즈니 월드 내에서 발견된 유령들, 그리고 디즈니 월드 내에 존재하는 이상한 규칙들, 정말 디즈니 월드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식인 괴담 탑5 1, 2탄에 이어 지식인 괴담 3탄 탑7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창원 간첩. 2020년 12월 17일 창원 간첩이라는 제목의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명곡동 어디에 간첩이 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데 지나가다 만날까봐 걱정돼요.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간첩 잡는다던데 지금은 간첩 잡혔나요? 어디선가 주워 듣기론 학생들이 간첩 잡는데 도와주면 일당 3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알바할 겸 저도 해보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창원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글에 이런 답변이 달립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며 질문자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약 2년 후 실제로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방첩당국의 수사를 받는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 창원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미 알고 있던 걸까요? 그런데 사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진작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과연 그 학생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두 번째, 혼자 여행하는 중학생. 2020년 11월 16일 지식인은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 이라는 제목의 글.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이에요. 이번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진사를 한 분 모실까 해요. 그런데 사진사분은 성인이실 텐데 중학생이 사진사분과 컨택해서 모셔도 되나요? 페이는 당연히 지급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중학생이 맞나 싶습니다. 사진사분과 컨택, 페이, 뭔가 좀 이상하죠. 심지어 작성자가 쓴 답글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여성분으로 모실 겁니다. 중학생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굳이 페이까지 지급하며 사람을 구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로 사람을 유인해 일어난 사건 사고가 빈번하기에 사람들은 이 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저 순수했던 중학생이 맞았을까요? 세 번째, 살인 혹은
이번에도 역시 2020년 12월 27일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야 죽나요? 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 역시 제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저 작가거나 혹은 영화를 보다 궁금해 물어본 걸 수 있지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었거나 탈퇴했거나죠. 작성자는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작성했던 걸까요? 네 번째, 이 노래 뭔가요? 2017년 1월 3일 자신이 듣던 노래를 잊어버려 지식인에 물어보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자 노래로 가사에 처음엔 잠들 수 없는 밤 창가에 앉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후렴쯤 여기가 내 자리인걸요? 조금 더 변하지 어쩌고 저쩌고 저 자리 지키는 저 별처럼인가? 라는 가사도 있었던 것 같고 해당 가사가 적힌 노래를 찾아보면 바로 러블리즈의 새벽별이라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새벽별이라는 노래의 발매일은 2017년 2월 26일, 그리고 해당 노래를 찾던 이 글의 작성일은 거의 2달 전인 1월 3일.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콘서트에서 선공개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죠. 정말 작성자는 예언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여행자? 아니면 다른 노래와 헷갈려 가사를 우연히 비슷하게 적었던 걸까요? 다섯 번째, 4년 전 폭행. 내 짝사랑녀 밤에 길 가는데 따라가서 끌고 가 5차례 폭행하고 발찌차고 감옥도 다녀왔어. 지금은 출소하고 사회인인데 후회된다. 보고 싶어. 대학교는 좌퇴서 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이 소름 돋는 글이 올라온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했지만 이후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여학생은 올해 4월에 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칼 맞을까봐 안 갔네요. 대학을 자퇴하고 우울증으로 집거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걸까요? 여섯 번째, 폭행 교사. 2021년 3월 21일 전과가 입시에 결과를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내용은 이랬죠. 교대 입시 준비하고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완전 중딩? 고딩? 어렸을 때 저지른 거긴 합니다. 요새 애기들 보면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이 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비난이 댓글에 달리자 작성자는 답글을 남기죠. 엄청 뭐라 하네. 저도 반성 중입니다. 교사 안 되면 어린이집 취업하거나 제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는 거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실 자격 없으세요. 또한 제가 보기엔 걔도 저를 좋아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고요. 제 잘못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지 말라 해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녀 사냥 그만하십시오. 이후 더 많은 비난이 빗발치자 끔찍한 답글 하나를 더 남깁니다. 일곱 번째, 롯데월드 사고의 연괴담 본인 등판. 너무나 유명한 괴담이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앞서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설명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지식인의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라는 제목의 한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뭘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 운행 안 하나요? 자세히 좀. 저 월요일날 갈라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이 질문글이 올라온 날짜는 2004년 2월 7일. 그러나 이날 롯데월드에선 그 어떠한 사고도 없었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답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답답함을 느꼈던 건지 질문자는 다시 한번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거기서 추락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그렇다길래 아틀란티스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네요.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답답해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며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의 답변들은 그런 사고는 난 적이 없다 정도만 달리고 말죠. 그러다 약 2년이 흐른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휴무일을 맞아 아틀란티스를 탄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 석촌호수로 추락해 익사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2년 전 올라왔던 그 질문글이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사고 내용까지 유사했고 심지어 사고가 났던 3월 6일은 음력으로 전환해보면 2월 7일로 질문글이 올라왔던 2월 7일과 똑같았죠.
이후 이 글이 예언글이라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자 한편에선 사고 이후 수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네이버 측에선 질문글 게시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수정하면 수정했다는 기록이 표시되는데 그러한 표시 역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추적해보고 싶어도 이미 계정을 탈퇴한 상태라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영원히 괴담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이 글. 그런데 2024년 12월 25일 작성자 본인이 등판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몇 번 봤었는데 제가 쓴 글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 최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문득 빡 하고 생각이 났네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롯데월드를 못 놀러 가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동생은 뭘 모르는 나이라 그냥 맞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놀이기구가 꺾이는 구간이 무섭다고 떨어질 뻔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걱정이 되어 어디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상을 했나 싶네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수정 및 조작 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는 아니란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6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이버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주민번호 생성기로 무한가입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그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자동 탈퇴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인증은 되지 않기에 정말 본인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등판이라며 작성한 글이 정말 본인 같으신가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네이버 지식인. 워낙 많은 질문이 올라오다 보니 그로 인해 여러 괴담들도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저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범죄자가 남긴 글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범죄자가 남긴 혹은 남겼다고 의심받는 지식인 탑4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조주빈.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주범이죠. 징역 47년 4개월, 전자발찌 부착 30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인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주빈이 사용하던 지식인 닉네임은 바로 지식의 끝. 지식의 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영웅이라는 칭호를 달고는 성과 관련된 질문글에 답변을 단 내용들이 유명해졌죠. 그중 요약해서 보자면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둘 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후 달린 조주빈의 답변. 여성 동의 없이 이뤄진 거면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채택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성과 관련된 질문. 제가 영화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거 받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엥?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죠. 성범죄와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N번방의 운영자였다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 이외에도 조주빈은 약 400개가 넘는 답변들을 달았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조언까지 해주며 마치 착한 사람인 척 살아갔죠. 실제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글에 진지한 상담을 남기고 쪽지를 주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주겠다는 친절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아무 데가 없는 친절함이었을까요? 조주빈의 실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기에 만약 정말 저 쪽지를 줬다면 어떠한 일을 벌일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인 것이 밝혀져 다행이지 조주빈은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죠. 두 번째,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2020년 1월 19일 세모녀에 대해서 라는 질문글이 등록됩니다. 모녀끼리 잘 다니잖아요. 딸만 둘이 있어도 딸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집도 많나요? 그런데 카테고리가 이상합니다. 질문자가 설정해놓은 카테고리는 바로 강도였죠. 이에 답변자 역시 이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질문 카테고리가 왜 강도예요? 이 글이 올라온 후 사람들의 관심을 곧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2개월 후인 2021년 3월 23일 24살의 김태현이 노원구에 살던 세 모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당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인 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여성이 거절하자 수개월간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여성이 보냈던 사진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고 그렇게 집까지 알아낸 김태현은 끈질긴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하자 결국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침입한 뒤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어머니까지 모두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해당 지식인을 남긴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태현은 수사 결과 2020년 11월경 해당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지식인에 등록된 날짜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1월 9일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진주 살해범.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당시 41살의 안인득. 그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칼 2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가 5명을 살해 6명에게 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 이후 그는 이미 과거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으며 당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죠. 이후 본인 거부로 정신과 치료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고 안인득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주민신고로 경찰 역시 여러 차례 출동한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안인득이 남긴 것처럼 보이는 지식인 글 하나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4일 진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글의 작성자로 안인득이 지목된 이유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저한테 욕을 하게 된 계기는 밖에서 그만 놀아라고 소리쳤는데 애들이 개념 없이 저한테 욕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린애들이 욕을 해대네요. 애들을 죽이고 싶어서 시칼로 찔려 죽이려고 했는데 더 화나게 만들더군요. 욕을 하면 혀를 잘라야 되는데 말이죠. 부모님들은 애가 소리쳐도 말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애들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댑니다. 내가 잘못했나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애들까지 그러면 안 돼. 집에 나가면 안 돼. 저보고 지나가면 제 뒷담화를 까고 있더군요. 이젠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 싫어졌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안 죽었네? 그러지 마라. 해당 내용을 보면 확실히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았죠. 작성자가 언급했던 아파트 이름, 그리고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뭔가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점에서 안인득이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대호. 2019년 8월 7일 당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손님과 가격을 두고 언쟁이 붙었고 결국 투숙하던 손님을 살해 후 유기한 끔찍한 살해범입니다. 끔찍한 살해범이었던 만큼 신상이 공개된 장대호는 이전 지식인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반 애가 계속 괴롭혀요. 라는 질문글. 내용은 제목과 같이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장대호가 달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의자를 집어서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하는데 의자다리 쇠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상대가 책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먹 연타 날린 후 박치기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안락사를 꿈꾼다는 내용엔 이렇게 답변을 달죠. 님은 얼굴도 예쁜데 왜 안락사를 원하시나요? 얼굴 너무 아까워요. 돈 문제? 헤어진 남친? 둘 중 하나 같은데 돈 문제가 크면 파산 신청해버리고 다시 재기하면 됩니다. 님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재기하기 쉽습니다. 세상엔 맛있는 음식도 많고 하고 싶은 여자도 많아서 그런 것들 좀 더 맛보고 즐기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바로 죽기 싫더라고요. 블로그 메인 사진 님 맞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메일 주셔도 돼요. 대체 무슨 꿍꿍이었을까요? 장대호는 이후에도 모텔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랍시고 글 하나를 커뮤니티에 게시합니다. 팔뚝에 문신한 조폭이 프론트에서 반값 비싸다고 다 때려 부신다 협박하길래 몸에 문신하면 칼 안 들어가? 네 몸에 칼 안 들어가냐? 그리고 자신한테는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죠. 지식인에 등록된 글만 보면 무섭다거나 소름 돋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작성자의 정체를 알고 보니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인과 관련된 괴담들이 넘쳐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보고 지나치는 수많은 글들 중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작성한 지식인 글이 더 많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첫 번째, 아가야 이리온. A라는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벽 쪽에 서고 그 앞에 B라는 사람이 서면 준비는 끝납니다. A는 절대 웃거나 눈을 뜨면 안 되죠. 먼저 B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너는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어. 너는 너무 기뻐서 운동장 3바퀴를 뛰었어. 그리고 A의 양손을 잡고 X자로 3회 흔듭니다. 너는 시계를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집에 와보니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너는 시계를 찾기 위해 운동장을 3바퀴를 돌았어. 이후 다시 A의 손을 X자로 3회 흔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계를 찾지 못했어. 너는 다시 한번 공동묘지로 달려가 6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이때 다시 A의 팔을 X자로 2회 교차시켜주면 되죠. 아무리 찾아도 없자 너는 너무 슬퍼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 그때 네 뒤에 어떤 할머니가 말했어. 아가야 이리온, 아가야 이리온. 만약 의식에 성공했다면 벽 쪽에 서 있는 A의 팔이 서서히 알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끝내고 싶다면 눈을 뜨고 팔에 힘을 주어 팔이 올라가지 않도록 버티면 끝난다고 하죠. 두 번째, 강 너머 산 너머. 새끼손가락 두께에 맞는 길이의 직사각형 종이, 도자기 그릇, 달빛에 4일 이상 비춘 깨끗한 물, 산 주변에서 가져온 풀, 소금, 그리고 자신의 혈액 한 방울. 자기 직전 새끼손가락에 피를 내서 종이에 떨어뜨리고 달빛에 4일 이상 비춘 물을 담은 도자기 그릇에 넣습니다. 종이에 묻은 피가 물에 섞이면 산 주변의 풀 중 가장 길고 질긴 것으로 새끼손가락 1000마디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오전 6시에 꼭 알람을 맞춰둔 채 잠에 들면 되는데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도자기 그릇 안을 보면 자신이 겪게 될 힘든 일이 보인다고 합니다. 끝내는 방법은 손에 묶은 풀은 도자기 그릇 안에 넣고 그 위에 소금을 한 줌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드나잇맨. 과거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에서 규율을 어긴 자나 이단들을 벌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강령술입니다. 준비물은 종이, 양초, 성냥 혹은 라이터, 피부를 뚫을 만큼 뾰족한 핀, 아날로그 손목시계 혹은 그냥 시계, 소금, 나무로 된 현관문. 이 게임은 반드시 12시에 시작해야 하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뾰족한 앞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낸 후 그 피를 자신의 이름을 쓴 종이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후 집안의 모든 불을 꺼야 하고 종이를 나무로 된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고 12시 정각에 맞추어 22번 두드리죠. 마지막 22번째 노크는 반드시 12시 정각에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촛불을 잠시 끈 후 다시 현관문을 닫으면 되죠. 그 후 바로 10초 이내에 촛불을 켜야 하며 여기까지 제대로 진행했다면 이제 미드나잇맨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미드나잇맨을 피해 새벽 3시 33분까지 살아남아야 하며 해당 시각이 되면 미드나잇맨은 집을 떠날 것입니다. 만약 미드나잇맨이 주위에 있다면 속삭이는 소리나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혹은 양초의 촛불이 갑작스레 꺼지거나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거나 검은 그림자의 남성이 서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 양초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10초 이내에 다시 초를 켜야 한다고 하죠. 만일 이게 실패했다면 그 즉시 지니고 있던 소금으로 몸 주위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3시 33분까지 머물러야 하며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원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령술은 절대 금기시되는 강령술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룰을 어긴다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 의식 도중 잠에 들면 안 되며 의식을 시행하는 사람 이외에 피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집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만든 원을 제외하고 단 한 곳에만 머물 수 없으며 절대 불을 켜서도 안 되죠. 네 번째, 손님 대접. 밥상, 거울, 양초, 밥, 그릇, 물 또는 술, 자신의 사진,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피, 알람시계 또는 타이머, 금알 금을 쓴 종이, 붉은 실, 필기도구, TV 또는 라디오가 있는 방 등등 정말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죠. 준비가 끝났다면 먼저 불을 끄거나 커튼을 친 후 TV 혹은 라디오를 켜는데 방송이 잡히지 않는 지지직거리는 채널 혹은 주파수로 맞춘 뒤 볼륨을 10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혼을 불러들일 방에 밥상을 두고 밥 한 그릇과 물 또는 술을 차리고 밥그릇 앞에 거울을 놓고 주위에 양초를 배치한 뒤 불을 켭니다. 자신의 사진을 거울에 붙이고 머리카락을 밥에 올려놓은 뒤 피는 물이나 술에 한 방울 타면 되죠.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알람으로 놀이를 끊는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기본 30분에서 최대 2시간 사이로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붉은색으로 쓴 금알 금 종이를 방문에 붙이고 그 밑으로 붉은 실 3줄을 문에 붙이는데 문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틀에 실을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와 종이를 밥상 위에 올려놓은 뒤 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방에서 나온 후 방문은 반드시 닫습니다. 방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자신이 맞춘 타이머가 울리면 귀신을 부른 방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5초 간격으로 10번 말하면 되죠.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방으로 들어가 먼저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창문을 닫고 상을 치우고 방을 밝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상 위에 올려져 있던 필기도구와 종이를 확인하는데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무언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놀이를 실행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5번째, 그림자 성형. 준비물은 양초 4개와 성냥으로 다른 강령술에 비해 간단합니다. 새벽 3, 4시경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그곳에서 양초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끔 서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이때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게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면 자신이 원하는 신체 일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끝내는 방법도 간단한데 의식을 끝내고 싶다면 그림자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죠. 그림자님, 이제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후 그림자가 없어지면 촛불을 모두 끄고 양초를 치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령술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리를 얇게 해달라고 하거나 예뻐지게 해달라고 하면 다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며 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6번째, 귀신의 책, 양초, 의자 2개를 준비하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먼저 자신이 앉은 쪽으로 책의 제목이 보이게 둡니다. 그 다음 양초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 되죠. 귀신님, 오셨나요? 이때 책이 돌아간다면 의식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책이 한두 바퀴가 아니라 4바퀴가 돌아간다면 재빠르게 책을 붙잡은 뒤 책의 4번째 페이지를 찢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책이 4바퀴 돌아간다는 것은 이 강령술이 끝나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습니다. 그러고 나면 귀신에게 OX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끝내고 싶다면 양초로 책을 불태우면 되는데 단 한 페이지도 남기지 말고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책은 자신의 쪽으로 보이게 불태우면 된다고 하죠. 현대사회엔 정말 다양한 약품들이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영양제부터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 목적의 약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약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어 장에 좋다고 해서 유산균을 챙겨 먹었는데 알고 보니 유산균이 아니라 그냥 아무 효능 없는 가루에 불과했던 거죠. 실제로 중세시대의 고대 이집트와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던 소름 돋는 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세시대부터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며 왕족과 귀족들이 애용했던 약으로 유명했지만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무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16세기경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찾아 나서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미아. 무미아는 고대 이집트와 유럽에서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던 약품입니다. 이 약은 의사들이 처방하고 약국에서도 판매되었으며 귀족들 사이에서는 귀한 선물처럼 여겨졌죠. 상처 부위에 바르면 살이 붓고 입에 넣으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가벼운 감기와 두통부터 뇌전증, 중금속 중독 등 어떤 병을 앓고 있든 항상 무미아는 필히 먹어야 할 정도로 만병통치약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무미아를 먹고 나서 하나같이 병이 나았다며 무미아를 맹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 난 상처에도 무미아를 바르기도 했으며 당시 왕족과 귀족까지 무미아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약을 전혀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로 퍼지자 무미아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횡단하기도 하며 재고가 부족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약에 대해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프랑스 왕실 이과이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의학자였던 앙브로아즈 파레는 무미아의 효과를 의심해 직접 조사했으며 에세이를 출판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무미아 약을 가장 좋은 약이라고 찬양했지만 실제로는 시체 가루에 불과하다. 상인들은 고대의 미라를 꺼내 가루로 만들어 팔고 있다. 이후 과학자들도 무미아에 대해 집중 조사했고 그들 역시 같은 의견을 내게 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인지 계속해서 무미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18세기경 새로운 약품들이 나오는 동시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무미아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무미아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부패한 단백질, 중금속, 부패균과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되레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몰약이라는 물질 역시 발견되었는데, 몰약은 이집트 근처에서만 나던 나무에서 뽑아낸 성분이며 당시 살균과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몰약을 주로 신 부패를 막기 위해 미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왕족과 귀족의 신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붕대로 몸을 감싸 미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 붕대에 살균과 정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몰약을 사용해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왔던 것이죠. 몰약은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도 뭉친 혈액을 풀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부종을 없애주고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세사를 돋아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한 유럽에서도 몰약을 구하려고 했지만, 몰약은 이집트 근처에서만 나는 나무에서 나오는 성분이기에 이를 구하기는 어려웠죠. 이에 고심하던 유럽 국가들은 고대 이집트가 미라를 만들 때 몰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땅속에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몰약 성분이 잔뜩 묻은 미라를 꺼내 이를 약으로 사용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라를 정식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오갔지만 점차 이를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밀반입하는 사례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무미아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자 유럽에선 매해 수백, 수천 구의 미라들을 수입해왔고, 심지어 미라 브로커까지 생기며 브로커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미아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미라를 더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브로커들은 미라가 있을 법한 지역, 그리고 몰약이 있는 지역을 찾던 중 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아프리카의 한 작은 섬, 테네리페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수만 구의 미라들을 발견했으며 단 한 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유럽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라들은 모두 가루가 되어 약으로 팔려나가게 됐죠. 그럼에도 미라가 부족했던 브로커들은 가짜 미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떠도는 시신부터 해서 범죄자의 시신, 병에 걸려 사망한 시신들까지 모조리 가져와 몰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저 미라로 보이게끔 아스팔트를 바르거나 송진을 발라 사람들의 눈을 속였고, 그렇게 가짜 미라를 유럽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무미아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려는 사람들 역시 많았지만 약의 효능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에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무미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약의 실체를 정말 몰랐던 걸까? 정말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은 실체를 알았습니다. 미라를 갈아 만든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약이 정말 효능이 있다고 굳게 믿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미아가 약국에서 판매하기도 했으며 의사가 정식적으로 처방했다는 것.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 의사 말을 전적으로 믿는 편이었으며, 몸에 좋다 하면 뭐든 먹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믿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미라는 영혼 불멸의 존재라는 것. 처음 무미아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미라를 갈아 만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사람들은 이를 끔찍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천 년 동안 부패되지 않았다는 것에 영혼 불멸의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런 존재의 몰약이 오랜 세월 동안 묻어 있었으니 약효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래전부터 여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는 신성한 치료제라고 말했던 점, 그리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미 미라를 치료제로 사용했던 점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무미아가 만병통치약이라며 너도 나도 구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말 병이 나았다는 것. 병을 앓던 사람들이 무미아를 먹고 나서 병이 하나같이 나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플라세보 효과였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효과가 없는 약체를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섭취하였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환자들이 만병통치약이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다 라고 맹신하고 먹으니 정말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미아는 치료제로만 사용되지 않고 예술 쪽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일부 화가들은 미라 가루를 섞어 만든 갈색 물감을 사용했으며 이를 머미 브라운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림 속 새겨진 갈색 물감, 그것은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시체 혹은 브로커에 의해 가짜 미라로 변해버린 누군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부터 무미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점차 시장의 무미아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사용 중단이 되며 공식적으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무미아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저 괴담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래된 저택이나 박물관 서랍 속에서 무미아가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중세시대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미라를 갈아 만든 약, 무미아.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미라, 그리고 지나친 욕심으로 가짜 미라로 만들었음에도 그저 약품이라 부르며 아무렇지 않게 먹은 사람들. 죽은 자는 죽어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기 힘든 과거에 더 끔찍한 일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라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1900년대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오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 UFO 발견, 괴생명체 등장과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지난번 설명드린 플레드주 몬스터부터 인간의 모습을 한 사슴, 개구리를 닮은 인간 등 정말 다양한 미확인 생명체들이 거론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7년 미국에서 발견된 괴생명체, 도버 데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1977년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도버. 평화롭고 조용한 이곳에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괴이한 생명체가 목격됩니다. 이 존재는 단 하루, 정확히는 24시간 동안 단 3차례만 3명의 10대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뒤 세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버 마을의 악마라고 칭했고 줄여서 도버 데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 기묘한 존재의 첫 목격자는 17살의 고등학생 빌 바틀렛이었습니다. 4월 21일 밤 10시경 그는 두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의 조용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차량 전조등이 앞을 비추던 그 순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보면 볼수록 동물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의 뇌리에 깊게 박혀버리게 되죠. 이에 빌은 다른 친구들에게 방금 이상한 동물 봤냐고 묻지만 친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탓에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빌은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뇌리에 박힌 그 이상한 동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이 괴생명체에 대해 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기억에 불타듯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 생물은 머리가 몸만큼 지나치게 크고 수박 모양이었어요. 피부는 복숭아빛이 도는 회색으로 완전히 털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눈은 마치 라이트를 반사하듯 오렌지색으로 빛났고 길쭉한 팔을 이용해서 네 발로 기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빌이 자신이 본 생명체라며 그린 그림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자정,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고등학생 존 백스터는 여자친구 집에 들렀다가 걸어서 돌아가던 중 마을 외곽의 숲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어둡고 사람도 없는 외진 곳이었죠. 그리고 그때 길가에서 뭔지 모를 한 작은 형체가 보입니다. 존은 자신을 쳐다보길래 아는 친구인가 싶어 접근하게 되는데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 생명체의 생김새를 보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죠. 그 생명체는 그 순간 숲속으로 사라졌고 존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단순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나무 옆에 서 있는 괴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괴생명체의 기괴한 모습을 보곤 공포를 느낀 존은 숲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다음날 이 경험을 교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생명체는 두 다리로 서 있었고 머리는 마치 수박처럼 둥글고 크고 눈은 반사되듯이 빛났습니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가느다란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존 역시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는데 놀랍게도 빌 바틀렛이 그린 그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지만 이들이 묘사한 존재가 매우 유사했다는 점에서 정말 괴생명체의 등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인 22일 자정 무렵 밀텐노와 에비 브라밤이라는 두 학생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 위에서 이전 빌 바틀렛과 존 백스터의 증언과 똑같은 괴생명체를 목격합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3번 등장한 뒤 이후로 도버 데몬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죠. 이 생명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가설이 제기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외계 생명체입니다. 증언을 토대로 그려진 도버 데몬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적인 외계인의 이미지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죠. 특히 눈에서 나오는 빛은 몇몇 외계인 목격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UFO 연구자들은 그날 밤 실제로 UFO가 도버 마을에 실수로 착륙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죠. 어쩌면 이 생명체는 불시착한 외계 생명체였고 잠시 동안 그 지역을 배회하다가 다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가설은 미지의 생물이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는 오래전부터 신화적 생물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인데다 근처에는 깊은 숲과 연못 그리고 늪지대가 많으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 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그 지역에만 서식하던 미지의 생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살면서 은밀하게 살아가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목격되었고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도버마을 인근에는 17세기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리버맨이라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인디언족들의 보트를 전복시키거나 발을 잡아 끌어당기기도 하는 등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리버맨의 생김새가 도버데몬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둥근 머리에 작은 체형, 길고 가는 팔다리, 그리고 코와 입이 없다. 그러면서 도버데몬은 과거 이 지역 인근에서 서식하던 괴생명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세 번째 가설로는 방사능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돌연변이로 태어난 야생동물이다. 하지만 생명체의 크기, 눈, 머리 모양 등 기존 지구 생물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 도버데몬은 현실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네 번째 가설은 바로 다른 세계에서 온 생명체다. 이 가설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도버데몬이라 불린 이 괴생명체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 더 많은 목격이 있었거나 단 하루가 아니라 아주 가끔이라도 목격이 돼야 하는데 이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건 마치 어떤 문을 뚫고 이 세계에 들어왔다가 금세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며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잠시 넘어온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외에도 특정 장소, 특정 조건이 맞물렸을 때 나타나는 존재다, 아니다, 그저 악령이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조작된 이야기라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1970년대 후반 외계인이나 괴물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10대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주목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버데몬 사건은 티네이저들의 장난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실제로 경찰도 처음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아이들이 거짓말 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초자연적 현상일 수 있음을 부정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생명체를 봤다고 증언한 3명의 목격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같은 장소가 아닌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생물체를 봤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그린 스케치가 너무나 서로 닮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결국 도버데몬은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도시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 존재했던 괴이한 생명체 도버데몬.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생물은 다시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챗 GPT가 들려주는 괴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주인공 은지라는 사람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 있는 28살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오늘 회색 코트 잘 어울리더라. 어리둥절했던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친구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문자가 도착합니다. 커피 2잔 마셨네. 그 남자는 좀 시시한데. 그녀는 실제 그날 저녁에 약속을 잡고 커피숍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켰던 건 커피 2잔. 설마 그가 내 모든 일상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의심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그 문자 속의 사람은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문자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쾌한 경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죠. 오늘은 치마 길이가 좀 짧네. 그날 은지는 다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밖에서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폰을 바꿨고 이사도 했고 근무지까지 옮겼고 연락처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그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다리가 예쁘네. 다리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지가 집에 돌아가 불을 켜는 순간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그 사진은 바로 그녀가 대학 시절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동안 본 적 없던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은지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을 느꼈고 은지는 집을 나가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는 그렇게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밑에 뭔가 놓여져 있던 걸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장의 메모였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너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그때 또다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너 지금 많이 놀란 얼굴이네. 어때?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 문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죠. 경찰에 또다시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흔한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아, 증거가 부족하네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은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그녀는 새벽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네 얼굴 정말 예쁘더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사람의 시선은 그만큼 더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주었죠. 그런데 그러다 문득 지난번 봤던 그 메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순간 어디서 많이 본 필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이 메모를 봤던 곳으로 뛰어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 많이 본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점차 확신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집에 돌아와 결국 예전 물건들을 모두 꺼냅니다. 일기장,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 그렇게 미친 듯이 찾던 중 그녀는 한 장의 생일 카드를 발견합니다. 우리 딸 사랑해. 넌 아빠의 전부야. 그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분명 자신이 봤던 메모의 글씨체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마디. 들켰네. 한번 이런 류의 컨텐츠는 어떨까 싶어 짧게나마 제작해서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여름 미국 텍사스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3세 여아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부모는 단지 물건을 사러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여름 한낮에 밀폐된 차량 안의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는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고 그저 울부짖을 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죠. 단 몇 분 사이 그녀는 그렇게 열사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차량 내부라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간과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종종 차량 안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례가 꽤 있는 편이죠.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량 안에 스스로 갇혀 질식사한 16세 소년 카일 플러시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2018년 4월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븐힐스 고등학교에 다니던 16세 소년 카일 플러시는 오후 3시 무렵 수업을 마친 뒤 자신의 테니스 장비를 꺼내기 위해 차로 향했습니다. 차량은 학교 주차장 구역에 있었으며 카일은 뒷좌석 짐칸에서 장비를 꺼내려다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카일이 장비를 꺼내기 위해 뒷좌석 뒤로 상체를 우겨 넣어 팔을 뻗는 그 순간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밀리고 좌석 시트가 위로 올라오면서 그 상태로 트렁크와 좌석 사이에 완벽하게 끼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어 곧 등과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해봤지만 카일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상태로 그는 차량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혼다 오디세이 2004년형 미니밴. 이 차량의 트렁크는 용도에 따라 넓게 쓸 수 있게 좌석의 맨 뒷자리를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맨 뒷좌석에 이 레버를 당겨 등받이를 접은 뒤 좌석 시트와 등받이를 동시에 트렁크로 넘겨 넓게 사용할 수 있죠. 대체 왜 등받이가 혼자 카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젖혀졌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14분경 카일은 자신의 아이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곧장 시리 기능을 이용해 911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Hello, Cincinnati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The person left. Help! Help! Cincinnati 911.
I'm still in my van outside the Seven Hills Hillsville parking lot. The Seven Hills what parking lot? Help. I need help. Where are you? Hello? Help. Help. Where are you? 신고를 받은 센터 직원은 일단 카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죠. 카일의 휴대폰 GPS를 통해 그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위치가 파악된 곳은 세븐힐스 학교 주차장. 정확히는 2학년 전용구역 북쪽 지점이었습니다. 전화는 약 3분가량 이어졌으나 갑자기 전화가 끊겼고 이에 다시 카일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 보니 응답할 수 없었죠. 이 신고는 용무불명, 코드 2로 분류되어 오후 3시 26분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이 위치한 북쪽 지점은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학교 남쪽만 간단히 수색하고 떠납니다. 카일의 차량은 불과 수십 미터 옆에 세워져 있었음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자 카일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 다시 한번 시리를 호출해 911에 전화를 합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I probably don't have much time left to tell my mom that I love her if I die. This is not a joke. This is not a joke. I'm trapped inside my gold Honda Odyssey van in the Southwood parking lot of Seven Hills, Hillsville. Send officers immediately. I'm almost dead. 센터 직원은 이 통화를 TTY 모드,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화 모드로 전환했으나 카일은 몸이 완전히 낀 상태였기에 아이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입력도 감지되지 않았고 그렇게 전화가 종료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직원은 카일이 이전에 신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에게 두 번째 신고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2명의 경찰은 현장 수색을 마쳤다고 판단해 오후 3시 37분경 그렇게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카일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카일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서 자신이 갇힌 차량의 색상과 차량 정보까지 알려줬지만 이를 전해들은 직원이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것이죠. 만약 단 한 명의 경찰관이라도 북쪽 지점을 의심했다면, 두 번째 911 통화 내용을 제대로 공유했다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처음에 약 11분간 차에서 내려 수색했다고 알려졌지만 공개된 바디캠을 보면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고작 3분 대충 보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현장을 떠났죠. 그렇게 결국 시간은 흘러 오후 8시 56분 카일의 부모는 아들의 귀가가 늦어지자 위치 공유 앱인 라이프 360을 통해 GPS 신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세븐힐스 학교 주차장 구석에서 아들의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한 뒤 카일의 아버지 론 플러시가 곧장 현장으로 향하게 되죠. 그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게 되는데 카일은 뒷좌석 사이에 끼인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카일을 꺼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카일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슴 압박에 의한 질식사. 심장과 폐가 좌석에 눌리며 서서히 기능을 멈춘 겁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진 후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바로 경찰의 너무나 안일했던 현장 수색, 그리고 센터 직원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11 센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이외에도 이 사건은 당시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의 좌석. 이 차량의 3열 좌석 구조는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나 자동 잠금 장치가 없고 좌석이 의도치 않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손으로 밀어도 밀리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 탓에 등받이에 체중이 실리자 그대로 의자가 뒤로 젖혀져 몸이 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혼다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차량 리콜이나 구조 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카일의 가족은 911 시스템의 허점과 경찰의 안일한 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시내티시 당국에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911 신고센터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플러시 군 가족은 911 시스템의 노후화와 인력 부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시는 2021년 4월 플러시 가족에게 600만 달러, 하나로 약 67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죠. 이는 신시내티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배상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911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시는 911 신고센터 운영 개선에 25만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전문가를 고용해 911 시스템 전반을 진단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신시내티시는 911 대응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신고자가 상황을 입력할 수 있는 기술 도입과 응급요원 교육 강화 등도 추진했죠. 그리고 이어 GPS 통신 처리 프로토콜을 변경했지만 왜 꼭 사고가 일어나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걸까요? 차량 내 사고는 단순히 방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스스로 갇히거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의 긴급구조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숨이 조여오는 위급한 상황은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과연 정말 이 골든타임을 생각하고 급박하게 움직였냐는 의문이 남게 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일본과 미국엔 각각 괴담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일본에선 투첸, 그리고 미국에선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유명하죠.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레딧 괴담 탑2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한 길. 여행을 좋아하는 메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살아가는 걸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를 걷고 낯선 언어를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 모든 게 그녀에겐 살아있음 그 자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는 여행 루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세계의 경계를 벗어난다. 처음엔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메리는 왠지 모르게 이곳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여행 루트라며 같이 올라온 지도는 PDF 형식으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속 위치한 지역들은 메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과 숲, 버려진 도시들을 선으로 이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곧바로 그 경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버려진 기차역에 도착하면 다음 이동을 위해 누군가가 차를 세워두고 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줬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사람이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도로엔 차가 하나 없었고 마트는 텅 비어 있었으며 아무도 없는 도시의 건물 안엔 이제 막 만든 듯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올려져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들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형광색 동물이 뛰노는 숲,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지역까지 발견한 것이죠. 이를 본 메리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여정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지도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게 된 메리. 그곳은 커다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가 존재했죠. 그리고 그때 메리가 그 앞에 서자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까지 온 건 당신뿐이에요. 이에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메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죽은 메리의 남자친구였죠. 놀란 메리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자 그는 말없이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죠. 그리고 그제야 메리는 이 여행 루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행 루트는 바로 죽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현실의 얇은 막을 지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너는 길. 그리고 그녀는 이 길을 따라 마지막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미끄러진 발, 부딪힌 머리, 그리고 흐려지던 시야. 그녀는 그 순간 이미 죽어있던 것이었죠. 그래, 이게 끝이구나. 그리고 그녀의 발은 천천히 협곡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악마와의 거래.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목, 평소처럼 붐비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단번에 눈에 띄었죠. 검은 정장, 붉은색 타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이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널 오래 기다렸어. 난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 이제 때가 된 거야. 넌 날 믿게 될 거야. 왜냐면 나를 본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전등이 이유 없이 꺼지고 핸드폰 화면이 대뜸 깜빡이는가 하면 그날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컴퓨터 화면에는 넌 나를 거부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뜨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나 해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갑자기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지는 파일들은 하나같이 다 날아가고 회의에선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점점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삼키기 어려웠죠. 겨우겨우 잠에 든 어느 날엔 꿈속에서 또다시 그 남자가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마가 지옥에 있다고 믿지. 하지만 난 사람 속에 살아. 특히 너 같은 사람.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 꿈에서 깼을 땐 팔이 너무 아파서 보니 손톱 자국처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완전히 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았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TV에서는 얼굴 없는 뉴스 앵커가 내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내 고양이마저 그의 기척을 느끼는지 하루 종일 벽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 받아들일래? 아니면 죽을래? 그 순간 저는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왜 나야?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늘 날 불렀잖아. 외로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기억 안 나? 이 모든 걸 끝내달라고 빌었던 거.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제 마음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불러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진짜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가 지금 제 안에 있다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원자력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피폭되었으며 도시는 통째로 버려졌죠.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도 역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에 따른 원전 폭발로 다시 한번 방사능이라는 단어의 공포를 전 세계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원전 사고는 언제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더 무서운 방사능 사건도 존재합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 개의 작은 방사성 물질이 한 가족 전체를 파괴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1962년 멕시코 시티. 10살 소년이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항상 하교할 때마다 지나던 골목길. 그런데 그날따라 길 한쪽에 쌓인 자갈더미 사이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하죠. 이에 소년은 이런 돌은 처음 봤기에 신기해하며 곧장 그 돌을 주워듭니다. 이 돌은 작고 단단하며 은은한 광택이 돌았고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소년은 빛나는 것이 마치 보석처럼 느껴져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식사를 하던 소년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자랑하게 됩니다. 이 돌을 본 여동생은 이렇게 묻습니다. 뭔데 그렇게 반짝여? 이에 소년은 이렇게 말했죠. 돌 같기도 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예뻐. 그날 이후 소년은 돌을 식탁에 올려놓기도 했고 책상 위에 두기도 했으며 잠잘 때는 베개 옆에 두고 자기도 했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도 중간중간 신기해서 몇 번씩 만져보기도 했고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심지어 어머니는 이를 부엌 찬장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돌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에서 주운 작은 물건 하나일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두통, 구토, 그리고 무기력한 몸. 처음에는 그저 감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으며 심지어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붉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에 가족은 급히 소년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도 소년이 왜 아픈 건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처방받은 약 역시 먹어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이번엔 여동생이 똑같은 증상이 하나둘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가족 전체가 병원에서조차 알지 못하는 이유 없는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정확히 소년이 돌을 가져온 뒤부터였죠.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중에서도 10살 소년의 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의식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고열과 심한 무기력증으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엔 감염성 질환을 의심했지만 백혈구 수치의 이상, 급속한 장기 기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뇌출혈 증상을 보고 단순한 감기나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CT와 혈액 검사,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정밀 검사가 연달아 이뤄졌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원인 미상. 소년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졌고 호흡기 보조장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소년의 내부 장기가 급격히 손상되고 있었으며 면역 시스템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죠.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가 갑자기 침투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상당히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소년의 가족 모두가 비슷한 증상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사는 이들이 특수 환경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그러다 4월 29일 소년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달 뒤인 7월 19일 소년의 어머니마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로도 8월 18일과 10월 15일엔 여동생과 할머니가 순서대로 세상을 떠났고 모두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 5명의 가족 중 아버지만 목숨을 건진 상태였죠.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작스런 장기 손상 등의 이유로 4명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보건당국은 그제서야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먼저 10살 소년과 8살 여동생이 갑작스레 장기가 손상되어 단기간에 사망했다는 점, 그와 동시에 사망한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모두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를 했지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사망자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된 방사능 피폭 증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에 보건당국과 병원 관계자끼리 팀을 꾸려 원인을 찾기 위해 소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엔 방사선 측정기가 있었죠. 그렇게 이들은 집안 구석구석 조사하며 이상한 물건이 없나 유심히 보던 중 아버지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 돌 하나를 주워왔어요. 근데 그게 왠지 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에 곧장 그 돌을 찾았고 여전히 부엌 찬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곧장 방사선 측정기를 대보는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기기의 바늘이 급격히 치솟더니 숫자가 멈춰선 곳은 무려 1시버트. 일반적인 환경 방사선량이 고작 0.2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평범한 사람이 무려 500만 배나 강한 방사선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단 몇 시간만 노출돼도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치였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이 물체가 돌이 아니라 금속 조각임을 깨달았다고 하죠. 조사팀은 일단 분석을 위해 이 물체를 챙겨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물체는 고농도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코발트 60 캡슐이었습니다. 해당 물체는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던 의료 장비의 일부였는데 누군가의 실수 혹은 관리 부실과 같은 이유로 인해 시내 어딘가로 흘러나왔고 결국 소년의 눈에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단 한 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물질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대체 어떻게 방사능 물질이 길을 지나가는 일반인에게 발견되었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질이 병원 밖으로 유출될 수 있었던 거야? 왜 아무도 그걸 경고를 하질 않고 회수를 하지 않은 거야? 당시 멕시코의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는 그만큼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방사성 물질은 두꺼운 차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2중 3중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외부로의 노출을 막아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년이 발견했을 땐 그 어떠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금속 조각만 발견되었죠. 심지어 이 원인을 조사했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던 코발트 캡슐이 도대체 어떻게 분실되었는지조차 끝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방사선 치료기기 해체 혹은 교체하는 과정에서 캡슐이 빠져나왔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한 간호사가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후 금속 스크랩이라고 판단해 고철상에게 넘어갔으며 당시 멕시코는 스크랩들을 길가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곳에서 굴러떨어져 소년에게 발견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국제원자력기구 기록에도 등재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선 빛나는 파란색 가루를 발견하곤 그걸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는 등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다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막고자 도시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죠.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리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놔뒹굴고 있을 수도 있죠. 해당 금속 조각을 주었던 소년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엄마, 아파요.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